안녕하세요. 인생사연집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87년 여름 전라남도 구례에서 시작됩니다. 한 장의 가족사진. 그 사진을 찍은 바로 다음 날 갑작스러운 홍수가 작은 마을을 덮쳤어요. 그날 밤 8살 연주는 어머니의 손을 놓쳤습니다. 6살 동생 연우와도 헤어졌고 아버지도 물살에 휩쓸려 사라졌어요. 남은 건 단 하나. 어머니의 손수건과 아직 현상되지 않은 필름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성인이 된 연주는 사진작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단서 하나로 흩어진 가족을 찾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동생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고 아버지는 기억을 잃은 채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살아계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1987년 구례 지역에서 일어났던 홍수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함께 있어야만 가족일까요? 아니면 기억 속에 남아있어도 가족일까요? 잊혀진 얼굴들, 지워진 이름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사랑의 이야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상실과 재회, 용서와 치유에 관한 것입니다. 편안히 앉아 마음을 열고 들어주세요. 사진관 앞에 약속, 지금 시작합니다. 1987년 여름이었습니다. 전라남도 구례의 작은 마을에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고 공기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박연준의 가족은 그날 오후 마을 입구에 있는 사진관을 찾았어요. 어머니 정희의 제안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날이 또 언제 있겠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영석의 팔을 살짝 당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별로 달갑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느라 지친 몸으로 사진관까지 오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죠. 괜히 돈만 쓰는 거 아니오?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사진관 문을 열고 있었어요. 한 번만이라도 찍어둬요. 아이들 커가는 모습이라도 남겨야죠. 사진관 안은 좁았지만 정갈했습니다. 벽에는 마을 사람들의 가족 사진이 여러 장 걸려 있었어요. 흑백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정면을 응시한 채 조금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관 주인 김만수는 60대 후반의 노인이었어요. 그는 둥근 안경을 고쳤으며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날씨가 영 안 좋네요. 비올 기운이 짙어요. 그는 창밖을 힐끗 보더니 카메라 앞으로 가족을 안내했습니다. 연주는 8살이었어요.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양갈래로 묶여 있었습니다. 동생 연우는 6살이었죠. 아직 장화를 벗지 않은 채 누나 옆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자, 이리 서보세요. 아버지는 뒤에, 어머니는 옆에. 김만수는 익숙한 손길로 가족의 위치를 정리했습니다. 아버지는 딱딱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어머니는 두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연주는 긴장한 탓에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찰칵. 셔터 소리가 작은 공간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연주는 어머니의 손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꼈어요. 그 온기가 왠지 오래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김만수는 천천히 말했어요. 사진은 일주일 후에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비 그치고 나면 좋은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말투는 왠지 무겁게 들렸습니다. 마치 불길한 예감을 품고 있는 것처럼요. 가족은 사진관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이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연주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자.
비 많이 올 것 같네. 가족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개울은 이미 물이 불어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물소리가 크고 거칠었습니다. 연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서둘러 저녁을 준비했어요.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가족은 낮은 밥상 앞에 둘러앉았어요. 오늘 사진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머니가 밥을 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대꾸 없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연주는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왠지 슬퍼 보였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엔 조용하던 빗소리가 이제는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거세졌어요. 바람도 함께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보통 비가 아니네요. 아버지가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빗줄기가 하얗게 보였어요. 개울물 소리는 이제 집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애들 일찍 재워요. 내일 아침이면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니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계속 앞치마 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비는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고 번개가 어둠을 가르며 번쩍였어요. 연주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동생 연호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쿵! 집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연주야, 일어나. 빨리.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아버지는 이미 마루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등잔불을 들고 밖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발을 헛디뎠습니다. 으윽!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기둥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어머니가 달려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하지만 대답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집 밖에서 물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개울이 범람한 거였습니다. 애들 데리고 나가요. 빨리.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연주와 연호를 양팔로 끌어안았어요. 연주는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어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니, 열린 게 아니었어요. 물이 문을 밀고 들어온 거였습니다. 거센 물줄기가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연주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연주는 어머니의 품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물이 두 사람을 갈라놓은 겁니다. 엄마. 연주가 손을 뻗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손이 보였어요.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물은 계속 밀려들었고 모든 것이 뒤섞였어요. 그날 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 무너지는 집의 소리, 끊임없이 쏟아지는 빗소리. 모든 게 한데 섞여 귀를 찢었어요. 연주는 물속에서 계속 손을 뻗었습니다. 무언가를 잡으려고요. 하지만 손에 잡히는 건 차가운 물뿐이었어요. 그러다 무언가 부드러운 게 손에 닿았습니다. 천조각이었어요. 연주는 그걸 꽉 쥐었습니다. 놓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연주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어요.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붕은 무너지고 집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노는 강처럼 변해 있었고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군용 트럭과 함께요. 사람들은 하나둘씩 구조되어 트럭에 실렸어요.
연주도 그렇게 실렸습니다. 그녀는 축 늘어진 채 손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어요. 구조대원이 그걸 펴보려 했지만 연주는 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손에 뭘 그렇게 쥐고 있어? 그냥 놔둬. 나중에 깨면 스스로 놓을 거야. 트럭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마을을 돌아보았어요. 사진관이 있던 자리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연주의 손에는 어머니의 손수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얀 천에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진 어머니가 항상 목에 두르던 그 손수건이요. 그게 연주가 가진 유일한 기억의 조각이었습니다. 피난소는 구례 읍내 초등학교 강당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사람들은 담요를 덮은 채 누워 있었어요. 연주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어요. 흰 천에 꽃무늬가 수놓아진 그 손수건. 애 이름이 뭐래? 박연주라고 했어요. 8살. 자원봉사자들이 명단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한 남자가 피난소에 들어왔습니다. 김만수였어요. 사진관 주인이었죠. 혹시 박연주라는 아이 있나요? 봉사자가 연주를 가리켰어요. 김만수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연주야, 나 기억나니? 사진관 아저씨. 연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미하게 기억이 났어요. 김만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금속통 하나를 꺼냈어요. 필름통이었습니다. 이거 내 가족 사진이야. 그날 찍었던 거. 연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홍수가 나던 날 나도 급하게 피난을 갔어. 그런데 이상하게 이 필름만은 챙기게 되더구나. 김만수는 필름통을 연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 내가 꼭 현상에서 가져올게. 연주는 필름통을 만졌어요. 차갑고 딱딱한 금속 표면. 아저씨, 우리 엄마는요? 김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연주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김만수는 오지 않았어요. 연주는 어쩌지? 가족이 안 나타났는데 보육원으로 보내야죠. 이틀 후 파란색 승합차가 왔습니다. 연주는 차에 올랐어요. 창문으로 피난소가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도착한 곳은 순천의 한 보육원이었어요. 낡은 2층 건물이었고 마당에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지낼 곳이야. 원장이 열쇠를 건넸어요. 연주는 짐도 없이 보육원에 들어갔습니다. 손에 든 건 손수건과 필름 통뿐이었어요. 그날 밤 연주는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실까? 아빠는? 연호는?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보육원 생활은 규칙적이었어요. 어느 날 원장이 연주를 불렀습니다. 연주야, 오늘 손님이 오셨어. 문을 열자 김만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훨씬 더 늙어 보였어요. 연주야, 미안하다. 늦었지? 그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두꺼운 갈색 봉투였습니다. 현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 필름이 물에 젖어서.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조금 흐릿했지만 네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뒤에 서 있는 아버지, 옆에 앉은 어머니, 그리고 앞에 선 연주와 연호. 이게 우리, 그래, 너희 가족이야. 마지막 순간 김만수는 연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 사진 잘 간직해라.
언젠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그럼 사진은 거짓말을 안 해. 김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가봐야 해. 사진관을 다시 열려고 해. 마을에요? 응. 무너진 자리에 다시 짓는 거지. 누군가는 남아서 기억을 지켜야 하니까. 그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연주야, 혹시 나중에 커서 시간이 되면 마을에 한번 와. 사진관에 내가 볼 게 더 있을지도 몰라. 그 말을 남기고 김만수는 사라졌습니다. 연주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어머니의 미소, 아버지의 눈빛, 동생의 작은 손. 모든 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사진을 베개 밑에 넣고 잤습니다. 손수건과 함께요. 하지만 연주는 몰랐습니다. 그날 김만수가 말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었다는 걸. 필름통 안에는 사진이 한 장 더 있었어요. 현상하지 못한 채 남겨진 사진이. 그 사진 속에는 물에 떠내려가는 순간의 흐릿한 형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만수는 그 사진을 보고 가슴이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연주에게 보여주지 않기로 했던 겁니다. 그 사진은 지금도 김만수의 사진관 서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언젠가 연주가 찾아올 날을 기다리면서요. 2005년 가을이었습니다. 연주는 26살이 되어 있었어요. 서울의 한 사진관에서 보조작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연주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기억을 붙잡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연주는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18년 전 김만수가 건네주었던 그 사진. 사진 속 가족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연주는 결심했습니다. 구례에 가기로요. 주말 연주는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4시간이 걸렸어요. 구례 터미널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옛날에 홍수 났던 마을 있잖아요. 거기로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연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 집들, 포장도로. 어디가 어딘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 멀리 익숙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낡은 2층 건물. 김만수 사진관. 연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진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 김만수가 나왔어요. 훨씬 더 늙어 있었습니다. 저 박연주예요. 기억하세요? 김만수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연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주, 많이 컸구나. 사진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만수는 낡은 장부 하나를 꺼냈어요. 홍수 당시 실종자 명단이야. 장부에는 빼곡하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주는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읽었어요. 박영석, 이정희, 박연호. 새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만수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야. 구조자 명단이 있어. 연주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박연호 6세 마이너스 전주 성심병원 이송. 동생이었어요. 동생은 살아 있었습니다. 연호가 살아 있었어요? 그래. 전주로 옮겨졌다더구나. 연주는 계속 명단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은 생존자 명단에 없었어요. 아버지랑 어머니는요? 김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김만수 아저씨, 뭔가 아시는 거 있죠? 김만수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요. 연주야, 너 정말 알고 싶니? 네. 김만수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그날 밤 현상하다 남은 필름이야.
봉투를 열자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흐릿한 흑백 사진. 물속에서 손을 뻗은 형상. 이게 누구예요? 너희 어머니일 거야. 마지막 순간 연주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된 거예요? 김만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이틀 후에 강 하류에서 신원불명의 여성 시신이 발견됐어. 손에 천 조각을 쥐고 있었다고 했지. 모두들 내 어머니라고 생각했어. 생각했다고요? 확인은 안 하셨어요? 당시엔 혼란스러웠어. 시신이 너무 많았고 정확한 신원 확인이 어려웠지. 그냥 그렇게 묻혔어. 연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정말 엄마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김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그때 모두가 그렇게 믿었어. 연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이 멎었을 때 연주는 물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아직 모르겠어. 실종자로 남아있어. 시신도 발견 안 됐고 생존 신고도 없었어. 연주는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행복했던 순간과 절망의 순간. 저 동생을 찾아야겠어요. 그래. 찾아봐. 적어도 동생이라도 찾아야지. 연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저씨. 사진관을 나왔습니다. 저녁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연호야, 어디 있니? 누나가 꼭 찾을게. 그날 밤 연주는 마을 여관에 묵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강물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8년 전 그 강은 모든 걸 앗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연주는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전주행 버스표를 끊었어요. 동생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전주행 버스는 2시간을 달렸습니다. 연호는 어떤 모습일까? 날 기억이나 할까? 18년 전 6살이었던 동생. 지금은 24살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연주는 공중전화로 성심병원에 전화했어요. 1987년에 구례 홍수 때 이송된 환자 기록 찾을 수 있을까요? 오래된 기록이라 지하 자료실을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내일 오전에 오세요. 연주는 여관을 잡고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지하 자료실로 갔어요. 담당자가 낡은 장부를 펼쳐놓았습니다. 박연호 남 6세 마이너스 1987년 7월 16일 입원. 보호자 없음. 퇴원일 1987년 8월 3일. 인계처 전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로 갔다는 건 보육원으로 갔다는 뜻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연주는 시청 사회복지과를 찾았지만 오래된 기록은 바로 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대신 도서관에서 1987년도 전화번호부를 찾았습니다. 당시 전주에 보육원이 5곳 있었어요. 연주는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4곳에서는 기록이 없었어요. 마지막 남은 곳, 푸른나무 보육원. 시외각의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 한 분이 나왔어요. 저 오래전에 여기 있었던 아이 찾고 있어요. 박연호라는 이름인데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호. 맞아. 6살짜리 꼬마. 말을 안 하던 애. 연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여기 있었어요? 응. 한두 달쯤 있었나? 근데 그 뒤로 입양 갔어. 입양요? 전주 시내 사는 부부가 데려갔지. 최진우 씨. 그 부부가 애 이름을 최민우로 바꿨어. 연주는 수첩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연호가 최민호가 된 거예요. 가정법원에서 일주일을 기다린 끝에
입양 기록을 받았습니다. 입양인 최진우, 박선미 부부. 입양일 1987년 10월 5일. 변경 이름 최민호. 주소 전주시 완산구 선호송동 234-5. 연주는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의 2층 집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50대 여성이 나왔어요. 저, 최민호 씨 찾아왔는데요. 여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호를 왜 찾으세요? 저는 민호의 친누나예요. 박연주예요. 친누나라고요? 네. 1987년 홍수 때 헤어졌어요.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한참을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여기 없어요. 5년 전에 서울로 이사 갔어요. 연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여성은 망설이다가 연주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민호예요? 네. 연주는 사진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낯설었지만 눈매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민호한테는 입양된 사실 말 안 했어요. 그 애가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성은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부탁이에요. 민호 상처 안 받게 해주세요. 연주는 밖으로 나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주는 숨을 멈췄어요. 저, 최민호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동생의 목소리. 18년 만에 듣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신데요? 연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연주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연우야, 잘 살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허전했습니다. 만나고 싶었지만 동생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연주는 서울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전주에서 할 일은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아버지였습니다. 여전히 실종 상태인 아버지. 아버지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연주는 낮에는 사진관에서 일했고 밤에는 인터넷을 뒤졌어요. 실종자 사이트, 무연고 환자 명단. 하지만 박영석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고 눈이 내렸어요. 어느 날 연주는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아버지도 홍수 때 머리를 다쳤다고 했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병원에 입원했다면? 연주는 구례 인근 병원들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1987년 홍수 당시 무연고 환자 있었나요? 대부분은 기록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15번째 전화에서 다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광양 성모병원입니다. 1987년 구례 홍수 당시 무연고 환자 기록 찾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당시 무연고 환자가 한 분 있었어요. 남성, 30대 후반. 두부 외상으로 입원했던 분이요. 석 달 정도 계시다가 순천 평안요양병원으로 옮겼어요. 연주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금도 계세요? 거기는 장기 요양 환자들을 받는 곳이에요. 아마 계실 거예요. 연주는 곧바로 순천행 버스표를 예매했습니다. 평안요양병원은 산 아래 자리한 3층 건물이었어요. 무연고 환자 27호 찾으러 왔어요. 1987년에 광양에서 이송된 분이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 그분. 2층 204호실이요. 연주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 만나볼 수 있을까요?
면회 시간은 끝났는데. 보호자세요? 네. 딸이에요. 간호사는 놀라며 연주를 안내했습니다. 204호실. 창가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머리는 반쯤 휘어졌고 얼굴은 주름이 깊었어요. 하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 남자는 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기억을 잃으셔서 아무도 못 알아보세요.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주는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연주. 연주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흑백 가족 사진. 이거 봐요.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사진을 아버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진을 내려다보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사진 위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물. 아버지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비. 연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요. 그날 비가 왔죠. 간호사와 밖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1987년 10월부터요. 벌써 18년이 됐네요. 회복 가능성은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렵대요. 너무 오래됐고 뇌 손상이 심해서요. 연주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자주 올게요. 연주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손수건이었어요. 이거 엄마 거예요. 제가 홍수 때 붙잡았던 거. 아버지 가지고 계세요. 손수건을 아버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수건을 만졌어요. 오래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연주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수건을 사이에 두고 함께 울었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약속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겨울 햇살이 눈부셨어요. 서울로 돌아온 연주는 최민호의 번호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동생의 목소리. 민호 씨. 아니, 연호야. 연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 내 누나야. 박연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나. 라고요? 응. 우리 1987년에 홍수로 헤어졌어. 너 기억 안 나니?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만나자. 직접 얘기할게. 보여줄 게 있어. 어디서요? 홍대 입구요. 토요일 오후 2시. 알았어요. 거기서 보죠. 토요일이 왔습니다. 홍대 입구역 3번 출구 앞. 저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남자. 민호야. 남자가 연주 앞에 섰습니다. 누나. 맞아요? 응. 나 연주야.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로 갔습니다. 연주는 사진을 꺼냈어요. 이거 봐. 우리 가족 사진이야. 민호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이 아이가 저예요? 응. 6살 때. 연주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의 홍수를, 흩어진 가족을, 찾아낸 진실을. 민호는 말없이 들었어요. 가끔 눈물을 닦으며. 그럼 제 진짜 이름은 박연호고. 응. 민호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연주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야. 우리 두 남매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18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남매의 재회 이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된 충격이 컸던 거죠. 연주는 기다렸습니다. 동생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일주일 후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누나, 양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뵈러 가고 싶어요. 연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동생이 받아들인 거였어요. 그 주말 두 남매는 함께 순천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민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괜찮아? 연주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냥 있어주기만 해도 돼. 평안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204호실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왔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주를 보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지난주부터 연주의 얼굴을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요. 연호예요. 동생. 연주는 민호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아버지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민호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다시 뵙는 건가요? 아버지는 손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호를 가리켰어요. 네, 연호예요. 저 연호예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아버지, 민호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사람인데도 눈물이 났어요. 그날 이후 민호는 주말마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산책을 하고 창밖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06년 봄이었어요. 연주는 사진관을 그만두고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일을 시작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연주는 병원에 혼자 갔습니다. 민호는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했어요. 204호실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아버지, 어디 안 좋으세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열이 좀 있네요. 감기인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이틀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연주는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연호야, 아버지 상태가 안 좋대. 지금 바로 와. 두 남매는 급히 순천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였어요.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호흡이 가빠 보였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폐렴이 심해졌어요. 고령에다 기저질환도 있고 해서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회복 가능성은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남매는 밤새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눈을 뜨고 두 남매를 바라보았어요. 다음 날 새벽 아버지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호흡이 안정되고 열도 떨어졌어요. 고비는 넘긴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두 남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간호사가 급히 호출했어요. 보호자님, 빨리 오세요.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정희야.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연주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을 한 거였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어머니의 이름이었어요.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왔지만 소용없었어요. 박영석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6년 4월 15일 밤 8시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요. 조문객은 많지 않았어요. 병원 직원들 몇 명, 연주의 동료 몇 명, 민호의 양부모님, 그리고 김만수가 왔습니다. 아버지처럼 생각했는데 김만수는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연주는 울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떠난 사람 같았으니까요. 화장을 하고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작은 함이었어요. 어디 모실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연주는 대답했어요. 그래. 고향 산에 모시자. 엄마 곁에. 엄마 묘도 있어요? 응. 구례 공동묘지에. 김만수 아저씨가 알려주셨어. 이틀 후 두 남매는 구례로 갔습니다. 김만수가 함께 갔어요. 산 중턱에 작은 봉분이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이정희 지묘 1952-1987. 연주는 무릎을 꿇었어요. 민호도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왔어요. 아빠도 모시고 왔어요. 유골함을 묘 옆에 놓았습니다. 이제 함께 계세요. 우리 가족 다시 모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연주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흑백 가족 사진. 비닐에 싸서 묘 앞에 놓았어요. 이거 봐요.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행복했던 순간.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박연호예요. 이제 기억났어요. 조금씩. 두 남매는 묘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어요. 산을 내려오는 길, 김만수가 말했어요. 연주야, 사진관 일 배우지 않을래? 네. 나도 이제 늙었어. 곧 문 닫을 것 같은데 내가 이어받으면 좋겠구나. 민호가 옆에서 말했어요. 누나, 좋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것도.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연주는 서울을 정리하고 구례로 내려왔습니다. 김만수 사진관 2층에 방을 얻었어요. 이제부터 내가 이 사진관 주인이야. 김만수가 열쇠를 건넸어요. 연주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묵직했어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리고 이 사진 덕분에 내가 여기 온 거야. 사진은 사람을 이어주는 거라니까. 며칠 후 연주는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박연주 사진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누나, 다음 주에 갈게요. 응.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연주는 사진관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카메라, 오래된 현상기, 벽에 걸린 사진들. 연주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흘러들어왔어요. 저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부모님이 잠든 그 산이. 엄마, 아빠, 잘 지켜볼게요. 이 사진관. 바람이 대답하듯 불어왔습니다. 연주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준비를 하면서요. 구례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주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사진관 문을 열었어요. 먼지를 닦고 카메라를 정비하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김만수는 이제 거의 사진관에 나오지 않았어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주는 사진관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작은 문 옆 서랍이었어요. 평소엔 잠겨 있었는데 그날따라 열려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봉투들이 가득했어요. 연주는 하나를 꺼내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1987년 여름에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박영석 가족 마이너스 특별 보관. 자신의 가족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발견했어요. 봉투를 열자 두 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알고 있던 가족 사진. 하지만 두 번째 사진은 달랐어요. 흐릿한 사진이었습니다. 물속에서 손을 뻗은 형상.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형상. 이게 뭐지? 봉투 안을 더 뒤지자 작은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1987년 7월 15일 밤 마이너스 연주에게 보여주지 말 것. 그때 사진관 문이 열렸습니다. 연주야? 김만수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김만수는 연주의 손에 든 사진을 보았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서랍이 열려 있었어요. 김만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결국 보게 됐구나. 이게 뭐예요? 이 사진에 누가 있어요? 김만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앉아라. 얘기해야 할 것 같구나. 연주는 마주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연주야, 사실은 내 어머니는 그날 밤에 죽지 않았어. 연주는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앉아. 끝까지 들어. 김만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홍수 이틀 후에 내 어머니가 발견됐어. 하류 마을에서 살아있었지. 하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 기억을 잃은 상태였지. 연주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셨어요? 그건 내 어머니가 원했어. 네. 깨어난 뒤에 어머니는 자기 정체를 숨기려 했어. 가족을 기억하지 못했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됐어. 다른 삶을 선택했지. 연주는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진정해, 연주야. 진정하라고요? 엄마가 살아계시다는데요. 김만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재혼했어. 하류 마을에서 만난 남자와. 기억이 없으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지. 이름도 바꿨어. 강미숙으로. 연주는 주저앉았습니다. 언제요? 1988년쯤. 홍수 1년 후. 연주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럼 우리를 그냥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기억을 못하는 거지. 연주는 일어나 사진관 밖으로 나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김만수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연주야, 가까이 오지 마세요.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어디 계세요? 엄마. 어디 사세요? 김만수는 망설였습니다. 광양이야. 광양 시내에 살아. 지금 당장 갈 거예요. 밤인데. 상관없어요. 연주는 사진관 안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겼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김만수는 종이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광양시 중동 127번지 마이너스 강미숙. 연주는 택시를 탔습니다. 1시간이 걸렸어요. 주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의 2층 집이었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연주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어요. 연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얼굴이 익숙했어요. 사진 속에서 본 그 얼굴. 누구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박연주예요. 1987년에 구례에 살았어요. 구례라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홍수? 그날 밤 여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저 이정혜 씨 딸이에요. 엄마 딸.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 강미숙이에요. 아니에요. 엄마 맞아요. 연주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요. 이 사람 엄마잖아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여자는 사진을 보았어요.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엄마예요. 분명히. 여자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왜 우릴 버렸어요? 그때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야?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요? 연주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 엄마예요. 남자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 왜요? 왜 우릴 찾지 않았어요? 여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돌아와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가요. 이제 여기가 내 삶이에요. 남편도 있고 딸도 있어요. 연주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전 뭐예요? 동생은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울 뿐이었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내일 다시 얘기하죠. 연주는 일어났어요. 내일 다시 올게요. 엄마, 도망가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연주는 돌아섰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호였습니다. 누나, 김만수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연호야, 엄마가 우릴 버렸어. 누나, 제가 지금 갈게요. 응. 연주는 전화를 끊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처럼 민호가 도착한 건 새벽 2시였습니다. 연주는 여전히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추운 밤이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누나, 민호가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연호야. 연주는 동생을 보자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민호는 옆에 앉아 연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울어요. 많이 울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이 멎었을 때 민호가 물었어요. 정말 엄마예요? 확실해요? 응. 틀림없어. 저도 보고 싶어요. 지금? 네. 지금 가요. 두 남매는 다시 127번지 집 앞으로 갔습니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민호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 남자가 나왔습니다. 또 오셨어요? 저는 아들이에요. 박연호. 아니, 최민호. 남자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이라고요? 네. 제 어머니 만나러 왔어요. 남자는 한숨을 내쉬며 두 남매를 들였습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어머니와 이 남자, 그리고 한 여자아이. 딸이 있어요? 연주가 물었습니다. 네. 16살이에요. 지금 자고 있고요. 잠시 후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운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 민호가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이 내 아들? 네. 박연호예요.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왜 우릴 찾지 않았어요? 연주가 물었습니다. 기억이 정말 없었어요.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도 찾아야죠. 찾고 싶었어요. 근데 무서웠어요. 내가 기억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날 기억한다는 게. 연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새 삶을 산 거예요?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끔 꿈을 꿔요. 비 오는 밤, 물소리,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그게 기억이에요. 연주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요.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어머니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이 사람들이 내 가족? 네. 저 연주고, 이게 연호고, 이게 아빠예요. 어머니는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웃고 있네요. 행복해 보여요. 행복했어요. 그날까진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해요. 근데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한텐 이제 여기가 내 삶이에요. 연주는 일어섰습니다. 그럼 우린 뭐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1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아이는 연주와 민호를 보고 멈췄습니다. 누구예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 난 최민호야. 그러니까 내 엄마의 동생이에요. 전 언니고. 연주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들어가 있어. 엄마, 들어가. 수지는 놀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두 남매를 보았어요. 제발, 오늘은 그만 가주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언제까지요?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알겠어요. 대신 도망가지 마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남매는 집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누나? 모르겠어. 근처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밤을 보낼 곳이 필요했어요. 누나, 엄마가 우릴 선택 안 할 것 같아요. 이미 새 가족이 있잖아요. 연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셋째 날 연주는 다시 127번지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어요. 이웃집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여기 사시는 분들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아, 강씨네. 며칠 전에 짐 싸서 나가던데. 어디로요? 글쎄, 친척집 간다고 했나? 연주는 주저앉았습니다. 도망간 거였어요. 민호가 달려왔습니다. 누나, 뭐래요? 갔대. 이사 갔대. 민호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빈집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누나, 이제 어떡해요? 연주는 일어섰습니다. 포기해야겠지. 정말요? 응. 엄마가 우릴 원하지 않는데 어떡해. 민호는 눈물을 닦았어요. 서운해요. 진짜 서운해요. 나도. 두 사람은 광양을 떠났습니다. 구례로 돌아왔어요. 김만수가 사진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왔구나. 네. 어머니는 도망갔어요. 김만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연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선택한 거예요. 사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주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민호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누나,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살아야지.
엄마 없이요? 응, 엄마 없이. 민호는 연주 옆에 앉았어요. 그래도 우린 남매잖아요. 연주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린 있어. 서로. 밤이 깊어갔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누나, 우리 가족 사진 한 번 더 찍을래요? 지금? 네. 우리 둘이서. 연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연주는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삼각대를 세우고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셔터가 눌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사진이 나왔습니다. 두 남매가 나란히 서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연주는 그 사진을 벽에 걸었어요. 우리 사진관 첫 가족 사진이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출발이네요. 응, 새 출발. 두 사람은 사진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오래오래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2007년 여름이었어요. 연주는 사진관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가족 사진을 찍고 돌잔치를 찍고 졸업사진을 찍었어요. 민호는 한 달에 2번씩 구례를 찾았어요. 주말마다 사진관에 와서 연주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꺼내지 않기로 약속했죠. 어느 날 오후 사진관에 손님이 왔어요. 중년 여자였습니다. 혹시 박연주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최은영이라고 해요. 광양에서 왔어요. 강미숙 씨 아시죠? 연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두 사람은 앉았어요. 최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숙 씨가 많이 힘들어 하세요. 제가 알 바 아니에요. 미숙 씨가 아파요. 췌장암이래요. 말기. 연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암이요? 의사 선생님이 석 달이래. 길어야 석 달. 최은영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연주는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제발 한 번만 읽어봐요. 싫어요. 1년 전에도 우릴 버렸잖아요. 최은영은 편지를 탁자 위에 놓았어요. 그래도 남겨놓을게요. 미숙 씨 병원은 광양중앙병원 3층 312호실이에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주는 편지를 열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 연주는 결국 편지를 열었습니다. 연주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구나. 기억이 없었어. 아무것도. 그러다 만난 사람이 지금 남편이었어. 수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았어. 그런데 너희가 나타났잖아. 사진 속 내 모습을 봤을 때 뭔가가 깨지는 느낌이었어. 기억은 안 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도망친 건 맞아. 비겁했어. 하지만 시간이 없어. 의사 선생님이 석 달이래. 올 필요 없어. 너희가 싫다면 그냥 이 편지로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 사랑한다. 기억은 못해도 가슴은 알고 있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엄마가. 연주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연호야, 엄마 보러 가자. 정말요? 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 다음 날 두 남매는 광양으로 갔습니다. 중앙병원 3층 312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 침대에 어머니가 누워 있었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연주가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연주. 연호. 왔구나. 네, 왔어요. 두 남매는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들어 연주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왔구나. 정말 왔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연주도 울었어요. 괜찮아요. 이젠 민호가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만 잡고 잠시 후 어머니가 말했어요. 연주야, 가방 좀 가져다 줄래? 옷장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 너희 줄 거야. 상자 안에는 머리핀 2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물에서 건졌을 때 머리에 꽂혀 있었대. 누군가 내 머리에 꽂아준 것 같은데. 연주는 머리핀을 만졌습니다. 빨간색이었어요. 이거 제가 엄마 머리에 꽂아드렸던 거예요. 그날 아침에. 그래. 네. 사진 찍으러 가기 전에 어머니는 머리핀을 쓰다듬었어요. 그래서 버리지 못했나 봐. 간직할게요. 하나는 연호 줘. 민호가 머리핀 하나를 받았어요. 수진이 얘기 들었니? 네. 그 애도 너희 동생이야. 기억해 줄래?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오후 내내 함께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 남매는 일어났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또 와. 병실을 나오는데 어머니가 불렀어요. 연주야. 네. 사랑한다. 연주는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저도요, 엄마. 사랑해요. 그날부터 두 남매는 매주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석 달 후 2007년 가을,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두 자식이 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엄마, 엄마, 연주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입술이 움직였어요. 고마워. 장례식은 광양에서 치러졌습니다. 수진이도 왔어요. 17살이 된 소녀. 연주는 수진을 안았습니다. 우리 동생이구나. 수진은 울었어요. 언니. 세 남매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연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유골은 구례로 모셔왔습니다. 아버지 곁에 함께 묻었어요. 비석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이정희 지묘 1952-2007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세 남매는 묘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함께 계세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연주는 동생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야. 셋이서. 민호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누나. 응, 언니. 세 남매는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저 멀리 구례 마을이 보였어요. 사진관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008년 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지 반년이 지났어요. 구례의 사진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호는 서울에서 일하며 한 달에 2번씩 내려왔습니다. 수지는 광양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방학 때마다 구례를 찾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김만수가 사진관을 찾아왔습니다. 연주야, 줄 게 있어서. 김만수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옛날 필름들이야. 1987년 홍수전에 찍었던 거. 그리고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내 집 필름이야. 아직 현상 안 한 게 하나 더 있더라고. 또 있었어요? 응. 어제 발견했어. 두 사람은 암실로 들어갔습니다. 연주는 조심스럽게 필름을 현상했어요. 천천히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에는 5명이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연주, 민호, 그리고 김만수. 이거 그날 마지막에 내가 같이 찍자고 했었지. 타이머 맞춰놓고 같이 찍었어. 사진 속 가족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만수도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이 사진 찾아주셔서. 사진을 인화해서 액자에 넣었습니다. 김만수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았어요. 사진은 말이야, 시간을 붙잡는 게 아니야. 사랑을 붙잡는 거지.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만수가 일어섰어요. 나 이제 갈게. 넌 여기서 잘 해나가. 자주 오세요, 아저씨. 김만수가 나가려는데 연주가 불렀어요. 아저씨, 사랑해요. 아버지처럼 생각해요. 김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널 딸처럼 생각한다. 그날 저녁 민호와 수진이 함께 내려왔어요. 누나, 무슨 일이래요? 보여줄 게 있어. 연주는 새로 현상한 사진을 꺼냈습니다. 우리 가족 마지막 사진이야. 김만수 아저씨까지 함께. 민호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저 기억나요. 희미하지만. 수진도 사진을 보았어요. 엄마 정말 예쁘시네요. 그렇지? 엄마 정말 예뻤어. 세 남매는 사진을 보며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진 찍자. 세 남매. 연주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사진관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하고 타이머를 맞췄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셔터가 눌렸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비 온다. 봄비네. 세 사람은 빗속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누나, 저 이제 두렵지 않아요. 비.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언니 오빠 있으니까 괜찮아요. 수진이 말했어요. 연주는 두 동생을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혼자 아니야.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습니다. 연주는 어젯밤 사진을 현상했어요. 사진 속 세 남매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그 사진을 벽에 걸었어요. 옛날 사진 옆에 과거와 현재가 함께 있네.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세 남매는 부모님 묘를 찾았어요. 엄마, 아빠 왔어요. 저희 이제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우리 사진 찍었어요. 세 남매가 함께. 민호가 말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수진이 물었어요. 언니, 전 언제 구례로 올 수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 사진관 일 배워야지. 정말요? 그럼. 우리 가업이잖아. 민호가 웃었습니다. 누나, 저도 나중에 구례로 올게요. 그래. 우리 셋이서 같이 하자. 한 달 후 김만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잠들듯이 평화롭게.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연주는 영정 앞에 섰어요. 아저씨, 편히 쉬세요. 제가 사진관 잘 지킬게요. 김만수의 집을 정리하던 중 연주는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연주에게 고맙다. 내가 이 사진관을 이어받아줘서 너는 좋은 사진작가가 될 거야. 사진은 결국 사랑이니까.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하마. 이 사진관 문을 절대 닫지 마라. 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살아 숨쉬는 곳이니까. 마이너스 김만수 올림. 연주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약속 지켜요, 아저씨. 사진관 절대 안 닫을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0년 여름이었어요. 박연주 사진관은 여전히 구례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구례로 완전히 내려와 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주말엔 사진관을 도왔습니다. 수지는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방학 때마다 내려와 언니 일을 도왔죠. 어느 토요일 세 남매는 함께 사진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손님 많았어요? 응, 5팀 왔어. 정리를 마치고 세 사람은 사진관 앞에 앉았어요. 언니, 우리 사진 또 찍을래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좋지. 세 남매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민호가 타이머를 맞췄어요. 준비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저녁 햇살을 받으며 웃고 있는 세 남매. 잘 나왔을 것 같아요. 연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김만수 아저씨. 보고 계시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바람이 대답하듯 불어왔습니다. 자, 우리 저녁 먹으러 가자. 세 남매는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사진관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하지만 간판에 불은 켜두었어요. 박연주 사진관. 밤이 되어도 그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비추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맞이하며 사진관은 오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기억을, 사랑을, 순간들을 담으면서 사진관 앞에 약속. 그 약속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산 너머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엔 오래전 웃음과 목소리가 함께 섞여 있었어요. 시간은 모든 걸 데려가지만 사진은 마음을 남겨둡니다. 그 마음이 모여 다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되고요. 사진관의 불빛은 오늘도 켜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추억을 담기 위해 또 다른 약속을 지키기 위해요. 오늘도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셨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의 위로가 될 거예요. 다음에도 이런 사연 듣고 싶으면 댓글에 다음이라고 남겨주세요. 이야기 그 끝에서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사연집이었습니다.